인생에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제게 그 순간은 화려한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14억 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손에 쥔 그 돈이면 남은 인생은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꿈을 줬다 모든 것을 잃고 제 통장에는 단돈 3,700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믿을 사람도 없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 부끄럽고도 절박했던 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향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자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꽃다발 속에서도 저는 깊은 허탈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은 늦잠도 자고 대낮에 목욕탕도 가보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예상가 9억 원, 연금 일시금 4억 5천만 원, 그리고 저축 1억 원. 모두 합쳐 1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20년이면 7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이 돈으로 과연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의 한숨은 그런 제 불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보, 오늘 파 한 단이 4,000원이 넘더라고요. 아내가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에 제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 처음엔 허황된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영상 속 한국 은퇴자들의 삶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살며 매일 외식을 하고 마사지와 골프를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 서울에선 월세 내기도 빠듯한 돈으로 꿈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선 달라요. 한국 돈 5억이면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영상 속 한 은퇴자의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베트남 이민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이 약 20억 동, 베트남의 평균 월급이 500만 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인터넷 카페화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을수록 확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모아둔 자료와 영상들을 함께 보며 아내의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아내에게도 여유라는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여보, 사기는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아내의 합리적인 의심에도 제 마음은 이미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자는 거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 결국 저희 부부는 5박 6일 일정으로 다낭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과 길게 늘어선 야자수, 낯선 글자로 가득한 간판들. 그 모든 이국적인 풍경이 제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여행은 꿈의 연속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은 하룻밤에 10만 원 남짓이었고
랍스터와 새우가 가득한 해산물 저녁 식사는 1인당 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틈틈이 들른 현지 시장의 물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에 1,500원, 망고 1kg에 2,000원. 아내는 신이 나서 연신 과일을 사드렸습니다. 가이드가 소개해준 한인 부동산을 통해 둘러본 집들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수영장 딸린 빌라의 월세가 50만 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는 7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여행 중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은퇴자는 우리의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1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아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아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3개월의 고민 끝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나이에 갑자기 무슨 이민이냐, 병원은 어떡하냐 몇것에게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딸과 못마땅한 표정의 아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진리를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낭에서의 첫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미케 해변 근처 작은 수영장이 딸린 2층 빌라를 월 60만 원에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싼 값에 신선한 과일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사였습니다. 한인의 모임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여유로운 삶이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졌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인의 모임에서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사업가로 부동산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제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골프를 권했습니다. 평생 분필만 잡아온 제게 골프채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형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땀 흘린 뒤 함께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은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은 한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박 사장에게 전하자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비자가 문제였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박 사장은 자신이 전문가라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 날 찾아간 그의 사무실에서 저는 린이라는 이름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트남 여성이었지만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지적인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던 제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존경의 눈빛이 잇고 있던 자존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논의하던 중 박 사장은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선 투자 증명이 필요하다며 형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과 린은 저를 다낭 외곽의 한 허허벌판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2년 후 이곳은 다낭의 강남이 될 겁니다. 박 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고, 리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정부 승인 문서라며 이조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저를 향한 신뢰 가득한 눈빛에 제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요. 그 여자한테 홀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라고요. 아내의 옷에 묻은 린의 향수 냄새를 맡고는 우리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보다 린의 존경 어린 눈빛과 30억, 40억이라는 달콤한 숫자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인 10억 5천만 원을 그 허허벌판에 쏟아부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린은 떨리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온기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한 지 2달이 지나도 공사는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베트남의 행정 절차가 느리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허가 비용,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근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만 원을 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박 사장과 린의 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건물 경비원은 그들이 일주일 전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기.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인자한 미소도, 린의 존경 어린 눈빛도, 다낭의 강남이 될 거라던 그 약속도 모두 저의 10억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라졌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아내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믿음, 가족의 행복,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존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남은 돈은 4억 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의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추락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나락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0억을 잃은 충격으로 저희 부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유령처럼 대했고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매일 밤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한식당에서 카지노에서 50억 잭팟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50억. 그 숫자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잃어버린 10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10만 원이 5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쪽에 재능이 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500만 원을 잃었고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에 판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VIP룸에서 만난 최 사장이라는 사람은 제게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도박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라며 저만 믿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베팅을 하자 신기하게도 돈을 땄습니다. 잃어버린 10억을 금방이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늪으로 저를 끌어들이는 미끼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한 판에 수천만 원씩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기를 당하고 남았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4억 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통장에는 단돈 3,700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카지노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틀 밤낮을 밖에서 헤매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밤새 저를 기다린 아내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미친놈,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아내는 친정 언니에게 수치심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 우리는 도망치듯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14억이라는 꿈을 안고 떠났던 그 길을 단돈 3,700원을 손에 쥔 채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간 곳은 창문도 없는 곰팡내 나는 여인숙의 월세 35만 원짜리 달방이었습니다. 한때 교장으로 존경받던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고 평생 살림만 하던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폐지를 팔고 편의점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우리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와 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바다까지 가봤으니 이제는 하나씩 다시 채워가며 살아요.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서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후 저는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14억에 비하면 초라한 돈이지만 땀 흘려버는 그 돈은 제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베란다가 있는 월세방에 삽니다. 주말이면 함께 화분에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낯선 여자의 달콤한 말에 흔들려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지난 날이 사무치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뼈아픈 실수를 통해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고도 곁을 지켜준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먼 곳의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당신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